6월 16일 사회복지 역사 우리가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공지한 대로 6월 6일 현충일이 우리 공휴일로 이 사회복지 역사 수업이 휴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6월 16일 우리 수업을 6월 6일에 대한 보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업로드되는 이 수업 영상을 시험 전까지는 수강을 하셔야지만 출석으로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이 NHS, 영국 사회에서 이 NHS는 사실 영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보장에 대한 프레이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영국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이 만들어낸 이 NHS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HS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NHS는 말 그대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전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 보장 서비스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업적이 바로 이 NHS였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NHS에 대해서 조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입장으로 본다면 진보적 입장에서는 이 NHS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이 보수적 입장, 물론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NHS에 대해서 조금 냉대했죠. 왜냐하면은 전쟁도 끝났는데 이 병원 서비스까지, 의료 서비스까지 국가가 다시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였지만, 이제 전쟁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너네 살 길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이 보수당 정부의 가장 큰 이제 패착이 바로 뭐냐면은, 전쟁 영웅이었던 이 처칠이 영국의 62대 총리가 될 거라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점, 전 세계 그 누구도 처칠이 영국의 62대 총리가 될 거라고 다 확신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지만,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62대 총리는 이 노동당 정부의 이 아들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전쟁 후에 EMS를 계속 개성해서 NHS로 가겠다고 한 이 노동당 정부의 애틀리의 이 주장과,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 이 처칠의 이 정책,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너무나 이 보수당 정부의 이 처칠을 원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 NHS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은 처칠이지만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서는 애틀리를, 아들러라고도 표현하는데 애틀리를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오늘 이제 수업에 나오겠지만, 복지국가, 즉 이제 복지국가의 후퇴기,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의 등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국가 후퇴기에 가면은 이 복지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마가렛 대처였죠. 이 대처조차도 이 NHS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영국 사회에서 오늘까지 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HS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NHS 원인,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결국 EMS를 영국 사회에서 전시 중에 있었던 그런 EMS에 대해서 개선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NHS를 이제 도입했던 실질 인물도 이 과일은
우리가 충분히 익었을 때 따는 게 맞지만 때로는 썰 익었을 때 따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한 이 배번. 그래서 분파주의, 즉 섹터주의를 무시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배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 과일 임용모 수업 시간에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임용모 학생 생각하면 이제 이 배번의 과일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이제 영국 사회보장 정책의 개혁에 있어서 많은 처음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현실 속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뒤에서 나오는 이 주택 정책도 이 배번이 실질적인 이제 주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은 당연히 이 NHS에 대해서 반대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NHS가 이 배번이 이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국 사회의 가장 큰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번은 지방 정부가 병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했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중앙 집권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다룬 내용이라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S의 걸림돌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반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노동당에서 결국에는 이제 NHS가 다 통과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부주는 공공부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봐주시면서 주택정책 이 내용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했네요, 그렇죠? 저는 주택정책 이 부분을 안 했는 줄 알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지금 프린트물을 보니까 잠깐 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또 했으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영국이 전쟁 중에는 당연히 집이 파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파손된 집은 75만 채, 즉 영국사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주택의 10%도 파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 선거 공약을 두면서 많은 관심을 두었냐면 제일 대표적인 이겁니다. 전쟁 후에는 많은, 자 보세요, 전쟁 중에도 200만 쌍이 결혼한 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당연히 베이비붐 세대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전쟁이 잠시 53년도에 휴전하면서부터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 전후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뭘 하냐면 다 정년퇴직을 해서 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 되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령자는 많아졌고 인구 숫자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 숫자는 줄었고, 그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화로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이제 인상을 앞두고 있고, 그로 인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기인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출산율이 물론 이제 전쟁 후에는 증가하게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전쟁 중에 주택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또는 파기하게 되고 자재도 부족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푸르지오나 롯데캐슬이나 뭐 이런 이제 현대건설 이런 주택을 짓는 이 기업들이 다 부도나버리고, 그리고 뭐 시멘트를 비롯한 기타 철강 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서진 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숫자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결혼도 많이 하는데 당장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 전쟁 6년 동안 집을 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이 어쩌면 사회적인 또 문제를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 노동당 정부에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는 것처럼 주택 정책의 책임자도 배번이었다는 거. 그리고 노동당 정부가 지친 국민들에게 자 복지를 선물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다고 했죠. 걸림돌은 왜냐하면은 바로 이 돈 문제였죠.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었는데, 마침 그때 미국과 영국은 큰 집 작은 집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빌린 전시 부채, 즉 이 어찌 보면은 전쟁 중에 차관을 이제 도입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국무장관 이 마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과 관계가 원만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마샬 플랜 정책이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 플랜 정책은 미국이 이 유럽의 이 경제 복원을 위해서 전쟁 후에 유럽 사회에 이 차관을 양도할 목적으로, 즉 돈 빌려줄 목적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나 체코, 그리고 소련, 지금 러시아죠,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마샬 플랜 정책에 의한 이제 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전쟁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이를 발판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동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공산주의로도 남아 있으면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이 이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복지국가의 후퇴입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의 후퇴라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내용을 사실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한 12여 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행한 수업 내용이었지만, 이 수업 내용에서도 이미 시험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를 이미 출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영상 수업이지만 좀 잘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시고, 물론 지금 이제 또 진행되는 요 수업 내용에서 앞으로 한 30여 분 정도 더 진행될 터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때문에 본다기보다는 이제 특히 1학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제론이나 또는 정책론, 이 보장론 수업에서 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장론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시고 또 시험 준비도 덤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지국가의 후퇴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1945년도에 전쟁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 간에 또는 뭐 국가 안에서 내전은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 세계대전과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45년도, 어찌보면 그 3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큰 어찌 보면은 사건이 그 30년 안에 20세기 초반 30년 안에 이것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끝난 1945년도 이후부터는, 물론 지금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이 결과론적 입장이지만, 1945년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그 이후부터는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만 올인한단 말이에요. 마침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그래서 1945년도 이후부터 1970년대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 그러죠. 그때까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당연히 복지국가의 후퇴니까 석유 파동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45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회가 경제 재건을 위해서 마샬 플랜 정책을 통해서 차관도 도입하고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30년 가까이가 지나오고 이제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국가 경제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복지 수준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3월 달에 첫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관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같은 이데올로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경제력 수준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삶의 복지 수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승진을 하시고 아니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어서 가정의 경제력으로 풍족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다른 용돈 수준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뭐 필요한 이제 뭐랄까요, 이 패드나 아니면은 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경제력이 안 좋으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이 복지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유럽 사회는 이 복지 황금기를 지금 지나가면서 1970년대 초반 석유 파동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움이 오니까 복지를 축소시키려 하는, 이제는 네가 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아는 이 경제에 활성화하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나왔던 케인즈주의 이론이 이제 더 이상 어찌 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의 어찌 보면은 자율 회복성을 믿는 이 통화주의 경제학이 대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유주의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제 석유 파동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샬 플랜 정책을 통해서 차관을 도입해서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서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즉 한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보시면 됩니다. 30년 시간 동안 경제는 다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인류 역사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도 20세기에는 엄청난 대변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1914년도부터 1945년도 이 30년 동안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였지만, 반대로 1945년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또한 약 한 30년 가까이는 또 경제의 급성장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이 60년 동안에는 20세기 그러니까 1914년도부터 1970년대 이 초반까지는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갔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제 그 시점, 그래서 복지국가의 쇠퇴기인데 이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 영국의 어찌 보면 총리입니다. 이제 1945년도에는 노동당 정부의 아틀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63대 총리는 다시 보수당의 처칠이 잡았고,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1974년도에 이제 즉 1974년도 79년도 이 시기가 경제 대공황을 지나오면서 오일 쇼크, 경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이제 경제 어찌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1979년도에 이제 대처라는 영국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년도부터 보시면은 1979년도까지,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1974년부터 79년도까지는 노동당 정부가 잡았는데, 이때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인기는 좋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나 부동산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좋았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당에서 나오는 그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 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대통령은 다시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서 79년도 사이에 경제가 왜 힘들어지냐면 첫째는 석유 파동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이로 인해서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1976년도 말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1997년도에 IMF로부터 뭐 돈 빌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를 거치게 되냐면은 더 이상 케인즈주의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시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경제가 안 좋은 이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경제가 좋은 이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불황과 인플레가 동시에 상승해버린 겁니다. 우리 흔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플레 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왜?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실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기존의 이론, 즉 케인즈 이론, 이걸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그럼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는 같이 나빠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취업이 잘 된다. 이건 옛날 말이 돼버렸죠.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옛날 같았으면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나 좋은 어찌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뭐 다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정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정설처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까요? 열심히 일해도 파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는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올랐지만 내 월급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랐는데 내 월급은 떨어져 버리면요, 이거 사람이 완전 패닉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존의 영국 사회가 지금 기준을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경제 활성화는 실업률을 낮추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케인즈 이론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괜찮다고. 왜?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물가는 올랐지만 살 수는 좋다, 살기는 좋다. 이것이 케인즈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걸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통화주의 경제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 경제 사회 정책을 포기하고 화폐 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 경제의 자동 회복력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 것이 바로 뭐냐면은 통화주의 경제학인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가 영국에서 총리가 됐냐면 1979년도,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이죠. 저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막 걸어 다닐 때인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과 저가 비슷하다면 이 시점이 영국에서 이제 대처가 이제 총리가 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처가 이제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핵심 이제 강령으로 선거 공약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내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인플레와 노조 권력을 통제하게 됩니다. 즉 물가를 올라가는 것을 잡고 노조의 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회복,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죠. 네가 네 성과대로 주겠다는 거.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법 지배를 강화시키겠다는 거.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을 강화시키는 거. 이러한 이제 어쩌면 선거 공약이 있는데, 자, 이걸 내용 보시면은 기존의 정책을 대거 수정하겠다는, 왜냐하면 대처가 봤을 때는 경제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또 치고 있는데 이 복지 NHS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보장 정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 틀렸다고 받는 거죠. 그래서 대처는 이것을 다 수정하겠다고 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처 공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급진적으로는 바꿀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대처 너가 총리가 되어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너가 어찌 보면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큰 혁명적인 변화를 할 수가 없을 것이더라고. 그래서 영국사에서 그 당시 유행어처럼 번진 게 바로 뭐냐면은 몇 인치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마일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즉 작은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는 아무리 너가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보았지만, 하지만 모두 예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대처는 엄청난 변화를 이제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즘 자기 이름에 무슨 뭐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주의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무슨 이점이 붙은 최초의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큰 변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결정적인 거 사회복지도 자기가 뭐라 했냐면 선거 공약으로 대부분 다 손질하겠다고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도 상당 부분 다 재편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리즘과 이제 복지 개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대체리즘과 복지 개혁을 보면은, 자, 대체는, 자, 내용 쭉 보면서 갈게요. 영국 문제의 근원으로 노동당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당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노선이 영국을 집합주의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집합주의라는 거는 뭐 집단 목표를 개인 목표보다 우위에 두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굉장히 비판하게 되는데, 자, 보수당 당수가 된 대처, 다시 말하면 이 보수 쪽에 이제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전에 보수당 당수들이, 즉 뭐 처칠 이후에 자신이 정권을 잡기 전 그 30년 사이에 노동당도 정권을 잡았다가 보수당도 잡았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 많은 보수당 당수들이 앞에 있던 선배 보수당 총리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보다 전통적이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금숟가락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금수저. 처칠도 보면은 완전 귀족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화려한 배경을 자랑한 것과 반대로 대처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는 이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처는 작은 시골 상점 주인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어머니는 이 재봉공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재봉틀로 옷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이제 재봉틀 아시죠? 우리나라 70년대에도 이제 여공들이 가서 많은 이제 재봉틀로 이 박음질 막 하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작은 시골에 있는 상점집 주인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영국의 총리가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었어요. 대통령 집안의 딸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상황은 달랐지만 물론 그분도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분도 현대건설, 현대 이제 그 계열사 사장 출신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의미를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굉장히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좀 대처와 좀 비슷한 또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제 진보 스타일이고 대처는 보수 스타일이고 뭐 정치인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처는 결국 뭡니까? 기존의 온종주의,
집합주의는 틀렸다고 받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대체의 집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온종주의를 중시했던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 자유주의 체제로,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뭘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번 볼까요? 이 경제와 복지에 대해서 대체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네가 해야 될 건 너네가 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 하에 너네들을 계속 케어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받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뭐가 부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2차 세계대전과 전쟁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 문제들 때문에 이 케인즈주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다시 자유주의가 부활하는 겁니다. 즉 통화주의 정책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은 존재함으로 이 사형제도 이것도 굉장히 너의 복지 관련된 것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너가 법을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공약에서 보시면은 이거 있었죠. 의회 권한과 법집의 강화 이 내용이 있었죠. 지금 제가 노란색 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은 자 이거랑 연결돼요. 너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너가 그 국가에서 정한 규범을 다하지 않는 것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는 너가 먹고 사는 거, 너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기타 등등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도 너의 개인 책임 중요하지만 너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온종주의에 의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찌 보면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사형제도가 엄청나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가 뭐가 될까요? 모든 것은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질서 유지입니다. 아까 자신의 공약 그대로 나오죠 지금요. 그래서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유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정부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정부를 의지하면 안 된다. 뭐를 최소화시키겠단 말일까요? 그렇죠. 복지를 이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조차도 NHS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들은 게 많잖아요. 자기도요. 들어보았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이 63대 총리 처칠이 NHS 손댔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자기도 들었고 보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축소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NHS에 대해서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처는 자 이렇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처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보세요. 반사민주의. 그죠 먼저 자유시장은 좋고 정부 개입은 나쁘다. 철저한 신자유주의를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반사민주의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지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노조도 반대하고 복지국가도 반대하고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사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지주의입니다. 이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사민주의는 반복지주의.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추와 보수당에게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 위한 장치가 아니고 불필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대체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제 생각은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는 자 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복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하려면은 국가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를 줄여서 조세 감면을 기하고 복지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아무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전 국민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고 보는 게 대체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닌 건 너무 잘 아시겠죠. 하지만 대체는 복지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는 불가항력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한테는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었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국가 책임의 과잉. 자, 국가 책임의 과잉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복지를 많이, 다시 말하면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살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주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생들까지 국가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잖아요. 그리고요, 급식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국가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래 되면 국가 책임이 많아지면, 과잉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살기가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는 뭐라 했냐면,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책임의식과 가족, 공동체, 연대의식이 다 뭐라고 된다고 하냐면 약화된다고 봤어요. 대체는 국가 책임을 뭐 해야 된다고 봤을까요? 과잉하게 되면 안 되고 국가 책임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윤리는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정한다. 즉 복지를 많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실패해도 국가가 빚을 탕감해주고, 실패해도 국가가 다시 자금을 대출해주고, 실패해도 국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는 실패해도 된다라는 쿠션만 제공할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전에 이거 선거 공약에도 있었죠. 결국 뭐냐면은 자신은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체는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부정적으로 본 대체는 민간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복지는 결국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누가 많이 지원할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국가 지원도 우리나라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 그리고 세이버 칠드런, 초록우산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 가면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국가 예산 크게 안 나갑니다. 결국 뭐예요?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대체도 복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국가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민간에서 너네들끼리 돈 모아서 너네들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자체, 즉 대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민간에서 너네들끼리 돈 모아서 너네들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복지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지원의 복지를 싫어했던 사람이 대체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의 정치 프로젝트는 의존 문화를 배격하고 독립심을 당연히 회복시키고, 여기서 의존은 누구냐면 국가에 대한 의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의 역할 중에 대체가 이제 1979년도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십몇 년 동안 계속 정권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십몇 년 동안 대통령 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탄광에서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경책으로 이때 그 사람이 얻었던 별명이 바로 뭐냐면 철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지 이제 한 10년 지나고인가? 1989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 대처와 노태우 대통령 정상회담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처는 2013년도에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지 한 10몇 년 됐죠. 제가 사회복지 역사 수업을 제일 먼저 했을 때 이제 수업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 역사라는 그때는 사회복지 발달사였어요. 과목 이름이. 그때 처음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수업할 때는 대처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이제 계속 이제 업로드하고 있는데 학기마다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했는 거를 이제 학기마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처가 2013년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수업할 때 보니까 대처가 작년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업을 대처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금방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가 왔죠 지금요. 자 어쨌든 간에 대처는 2013년도에 이제 죽으면서 이제 대처는 그 당시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강경파 보수파 쪽에서는 즉 이제 가진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일반 서민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이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 삶의 어려움이 조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처가 악마처럼 여겨졌겠죠. 그래서 예전에 대처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대처를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당시 2013년도에 보면은 대처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또 거리로 나와서 드디어 악마가 죽었다면서 뭐 그렇게 시위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큰 착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난 복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가 생각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대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대처는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대처는. 그래서 대처가 이제 활동했는 건 197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참 오래 했죠. 제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때부터 제가 이때가 한 두 살 정도 됐겠죠. 이때부터 보시면은 네 제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가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대처가 정권을 잡았다 보시면 되겠죠. 참 오랫동안 했죠. 자 근데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제2기라고 하면 이제 1983년도에서 87년도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였죠. 1983년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보시면은 사회복지 입장에서 보면은 3기에 들어서 사회복지비 지출 대폭 삭감됩니다.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은 복지부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시키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처 3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처 1기 1979년도부터 83년도 그때 한 4, 5년 동안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슬럼프 쪽이었습니다. 왜? 석유 파동이 지나면서 다시 다운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대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2기 때 들어와서는 이 시기죠. 이때가 뭐냐면은 대처 정부의 황금기가 언제냐면 대처 정부의 황금기는 바로 이 대처의 2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3기 때 이때는 이제 대처가 몰락하는 시기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대처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에 대해서는 저런 개념이 없고 대처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 CRPS라고 그러는데 이 소득비례연금도 결국에는
대처는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다 폐지할 것을 대처는 이제 주장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대처라는 사람이 SERPS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여의 기준이 즉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편은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급생활자 요 내용 밑에 계속 나오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비례연금은 3년에 걸쳐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다 폐지할 걸로 이제 자기가 건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노동력의 상당수가 연금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퇴직 후 평균 연금의 4분의 1 수준을 이제 지급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SERPS에 대해서 시민들 29%는 이걸 폐지한다고 봤지만 그에 상하는 1.5배 수준의 사람들은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SERPS를 즉 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지는 못하고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SERPS 즉 소득비례연금이 다음 세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민간 너네들이 알아서 뭐예요? 개인연금을 만들어서 노후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ERPS의 급여 기준을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여의 기준이 평균 소득을 최고 소득 20년에서 생애 소득으로 대체한다. 이 말의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소득을 최고 소득 20년에서 생애 소득으로 대체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아요. 근데 받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국민연금을 지금만큼 많이 못 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급여의 9%를 내니까. 물론 4.5%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그 시점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을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란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제 생에서 소득이 제일 높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소득이 제일 높을 때 이때 버는 금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나한테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는 연금을 정말 많이 받겠죠. 그 당시 이 소득 비례연금은 바로 뭐냐면은 기존에는 너가 지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너가 내는 그 세금을 낼 때 너가 소득이 가장 좋았을 때 20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던 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어떻게? 너가 20대 조금 못 벌 때, 30대 조금 벌 때, 40대 50대 잘 벌 때, 60대도 이제 못 벌 때 이때 전 생에 네가 벌었던 금액을 평균 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잘 벌 때 20년 동안 벌었을 때 그 평균값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생애에서 평균 내서 주겠다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저도 30대 초반에는 지금처럼 돈 못 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국민연금은 30대 초반에 많이 못 벌 때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지금 많이 벌 때 지금 기준을 준다면 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비례연금의 가장 큰 핵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을 어떻게 해요? 최고 소득 20년에서 생애 소득으로 대체된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고, 그래 평균 소득이 뭐 25%에서 20%를 하향 조정. 그리고 유족급여를 절반으로. 자, 유족급여를 절반으로. 이전에는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남편이 받던 연금을 전액을 다 줬거든요. 이제는 반토막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가 복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내리면은 대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일방적인 복지국가의 후퇴가 가능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국가 경제의 타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 석유 파동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예전에는 전쟁이 되었고, 그래서 대처는 수상으로 11년을 재임하게 되고, 그가 수상으로 있을 때 동안은 보수당은 다 총선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뭘까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경제 성장이 올인했는 사람이 대처였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정치인으로 대중 인기를 얻었기에 이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처리즘은 여러 목표를 개인의 솔선수범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확대를 통해서 달성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임금 격차가 1979년도보다 1993년도에는 2배 이상,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됐단 말일까 안 됐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처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보다, 다시 말해 대처가 정권을 처음 잡았을 때 가장 잘 사는 사람 상위 10%와 최하위 10% 그 사람들의 임금 격차가 1993년도에 와서는 2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 버렸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져 버렸다는 것 되겠죠. 국가는 돈이 회복을 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더 돈을 벌어 때려 보시면 되겠죠. 저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역 간의 불평등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학조차도 어때요? 수도권 대학을 나누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업할 때 영향을 또 주잖아요. 영국도 그런 이제 조금 제가 이 빨간색 있는 부분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저 정부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2025년도 1학기 사회복지 역사 수업 전체 내용이고, 제가 공지 드린 대로 이제 18일 수업 시간에 12시에는 우리가 PPT 자료 제일 앞에 보면은 PPT 자료 한 4-5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게 수업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짧은 시간에 이번 학기 했던 내용을 전체적인 굵직한 내용들만 한번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하고 18일날 모든 수업을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 내용 잘 기억하시고 18일 우리가 오전 12시 정오 시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뵙고 최종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은 20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수업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